자,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특정 부동산을 판다. 그럼 매도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부동산 절세 전문가 제네시스방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이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주택 내가 실거주할 내 주택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2주택 하나 내가 실거주하고 하나 정도 임대 놓고 있는 분,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1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1주택자이신 분들은 세금적인 측면만 보면 너무 이제 심플하죠. 쉬워요. 공동명의 하시면 돼요. 공동명의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명의를 분산을 한다는 거는 모든 다른 세법도 또 마찬가지인데 분산시켜야지 이제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의를 분산하면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거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분산시켜야지 증여재산 공제 뭐 6억 5천만 원인가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하고 아내 둘 간 이게 부부 공동명의 5대5로 한다. 그러면 3억이 오르면 3억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1억 5천씩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낮아지고 기본적으로 250만 원씩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몇십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영상에서 제가 양도차익이 1억이면 세금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공동명의 하면 토탈 2명 더하면 한 500은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3억이면 1억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공동명의 하면 거의 한 8천? 7,500?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기간하고 필요경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공동명의 하시면은 가장 좀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명의가 왜 이제 부부간에 좋냐면, 우리가 이제 10억짜리를 사는데 5대5면은 엄밀히 말해서 5천만 원 똑같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뭐 소득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은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이제 돈을 많이 내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증여인데,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응용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동명의로 A라는 집을 샀어요.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FM대로 하자면은 모든 매도 잔금이나 이런 거를 남편 절만 하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못해요. 정신 없어요, 그날 잔금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걸 내가 잠깐 맡아준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B를 살 때도 공동으로 사야 돼요. 근데 이걸 남편 자기 걸로 샀다? 그럼 아내 거 간접적으로 내가 취한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이면 나중에 증여시가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팔면 공동 사면 다음에도 또 공동으로 팔아서 나중에 공동으로 사고, 중간에 한번 틀어지는 경우는 있겠죠. 남편 샀다가 이제 공동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일부 간접적으로 증여한 거지만 그 6억 안에 들어오거나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면 거기까지 보겠습니까? 과세당국에서 전체를 다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거의 뭐 다 되지 않을까. 1주택자는 이제 공동명의 하는 네. 것이 중요한 절세 전략이다. 더 중요한 거는 명의가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어디를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금리가 내린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김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지금 스트레스 DSR 오늘 속보 난 거 보니까 가상금리 2%포인트인가? 금방 오르던데. 9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영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100이 있으면 한 10에서 20 정도 남겨두시고, 그 80 내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 좋은 거의 기준은 역시나 입지 일자리. 예, 지금 일자리가 좋은 곳, 그런데 거긴 이미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잠깐 투자 얘기를 하자면 1,000만 원 있습니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분산 투자하시겠습니까? 집중 투자하시겠습니까? 집중 투자예요. 무조건 집중이에요. 분산은 저기 우리 워렌 버핏 그런 분이라 하는 거고요. 네네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쉽게 말하면 몰빵해야 돼요.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좋은 게 뭐냐? 무조건 입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일자리예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다 아는 곳이니까 말씀드리면 삼성동. 너무 좋죠. 왜 너무 좋냐면 지금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수년 내에 글로벌 탑2가 돼요. 제가 세 번째 회사가 그 자동차 부품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그래도 조금은 아는데, 야,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양질의 일자리가 삼성동에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엄청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옆에 조금 이만한 땅이라도 오피스텔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경기 남부라인,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신분당선 다 찍어주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더 찍어달라고 하면 신분당선 역마다 하나씩 보시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계속 기회가 있어요. 신분당선 보면 딱 3개가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계속 비싸다가 서울에서 멀어지면 싸지잖아요. 네. 근데 신분당선은 특이한 게 뭐냐면 저 뒤에 광교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딱 올라가요. 그럼 여기 딱 요 가운데 있잖아요. 딱 3개 역밖에 없어요. 동천, 수지구청, 성북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받을 거예요. 조금 약간 하락세일 때 관심 가지고 취득을 하면 좀 좋을까요? 그거를 제가 2019년부터 계속 말하고 그랬는데 안 사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지간한 이제 중소 중견기업 이상 다니시면 회사 가까운 데로 하시면 됩니다. 저 일자리가 가까이 있는 그 일자리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주하시기에 선호하시는 그런 동네. 그러면 이제 그 일자리로 빨리 데려다주는 교통수단이 좋겠죠. 교통수단. M버스 타실래요? 신분당선 타실래요? 신분당선 타. 훨씬 편해요, 그게. 네.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머뭇하거든요. 근데 몇 번 내면 익숙해집니다. 네,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택 내가 투자 목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경우도 있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받아서 이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곧 뭐 이사 갈 목적으로 이제 갈아타기 할 목적으로 이주택자가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주택자가 체크해야 될 절세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이주택자는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수가 2개가 되면 하나는 실거주하고 하나는 이제 임대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대 주는 게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을 건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를 정말 이상한 물건만 안 사면 몇 년이 지나면 본인 연봉 보는 것보다 더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그 게임의 법칙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내가 게임의 법칙을 이해 못하면서 이렇게 부당하다 얘기하다 해봤자 안 바뀌어요. 심판 안 바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히려 이주택자가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비과세 딱 전략 예를 들어서 일시적 우주택 비과세를 딱 알잖아요.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교과서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A를 사고 B를 사잖아요. 그럼 B를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면은 이게 A가 비과세가 돼버립니다. 1주택으로 봐서. 물론 둘 간에는 1년 후 텀은 있어야 돼요. 연달아서 하면 안 돼. A하고 B에서 A를 비과세 받고 다시 C로 가고 D로 가고 이 방법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A가 되게 좋은 거예요. B가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은 A를 비과세 받고 B 하나 남기겠습니까? 아니요, 똘똘한 걸 남겨야죠. 그렇죠. 네. 자,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특정 부동산을 판다. 그럼 매도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급전이 필요할 때. 2번, 무조건 더 좋은 걸로 갈아탈 때. 여러분들도 그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없이 무조건 3년 안에 팔잖아요. 그럼 어정쩡한 거 하나 남아서 자산이 확 줄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쉽게 말해서 그냥 강남이라고 할게요. B가 좀 죄송한데 그냥 수도권 외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강남을 팔면 안 돼요. 안 되죠. 요 외곽을 그냥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인데 양도세 중과되는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조정 대상 지역일 거예요. 조정 대상만 지역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다주택이면 다 중과로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적당히 팔고요. 다시 적당히 하나를 더 사는데 얘가 이제 아까 수도권 외곽보다 조금 더 좋은 운 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2개 가져가면 돼요. 아까 강남 중심지하고. 그래서 적당히 갖다 팔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얘가 사면 8% 나오잖아요. 취득세가. 그렇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때 가서 좀 고민합시다. 취득세 중과가 풀리거나 난 8% 내도 수익 낼 자신 있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건데 제 주변에 제가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난 그냥 이거 사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12% 내도 삽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어떤 수익을 기대하면서 현재 12%의 돈을 내버려야 되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투자했던 물건인데 저는 그 물건을 샀을 때 5년을 보고 들어갔어요. 저는 최소 4년, 5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5년 후를 보고 12% 감당해서 매수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년 후의 수익은 아직 이제 한 반 정도밖에 안 하고 그 당장 나가는 수천만 원의 취득세는 당장 카드 할부값으로 6개월 동안 내는 거예요, 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머뭇머뭇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지금 상승장 일부 지역 오르는 거는 무조건 이거 실거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송파구에서 특정 지역이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골고루 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세도 그렇고. 이제는 완전히 핀셋 투자인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강남구다 하면 어딜 사든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단지 어디냐, 그리고 단지 안에서도 심지어 동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평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취득세 중과. 너무 완벽한 시그널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만 사라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남자분들이면 여기 있는 뭐 카메라나 뭐 전자장비, 여성분들이면 예를 들어서 뭐 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명품 백을 뭐 예산 내에서 하나만 사라고 한다면 뭐 사시겠습니까? 그 제일 브랜드 좋은 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사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버킨백 하나가 있는데 네. 선택지가 버킨백 하나랑 구찌 샤넬 2개를 준대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를 사. 무조건 하나로 가죠. 내가 매번 들고 다니진 않겠지만. 최고 입지에 제일 비싼 부동산을 오히려 더 밀어 올리는 당연하죠. 정책이네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동안 수년 동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체가 엄청 발달하면서 이제 내가 0에서 1로 가는 분들도 내가 버킨백을 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죠. 굳이 내가 안 겪어봐도 알잖아요. 네네네. 맞죠?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구찌도 써보고 다른 것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그래도 역시 에르메스 이렇게 간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주택자예요. 갔다가 오신 분들. 그게 3주택까지는 처분이 빨라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0에서 1로 가는 사람도 에너지가 있지만 한두 채 내에서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빨리 처분하고 이리 가자.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좋냐면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해봤거든. 보는 눈도 더 당연하죠. 있고 자금도 더 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매수자와의 치열한 수싸움. 계좌를 네가 낼래 안 낼래 약간 이런 수싸움. 근데 나는 해봤단 말이지. 게다가 자금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면 지금 상승량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언젠가는 끊기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제일 관전 포인트예요.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2주택자이신 분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이사, 혼인, 봉양, 상속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데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2주택자에서 이제 내가 그대로 홀딩하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3년 안에 파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이게 내가 팔면 내가 버킨백을 살 수 있는지 안 사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버킨백인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끔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백으로 비유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내가 뭐가 좋은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사실은 세금을 좀 걱정을 해보고 싶다. 나도 다주택자가 되어서. 근데 실제로 또 다주택자가 되면은 너무 걱정이 크시거든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좀 나눠야 되는데 3주택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3개가 있잖아요. 하나를 팔아버렸어요. 2개가 됐죠. 그럼 제가 좀 전에 말했던 2주택자 전략 있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인데 하나를 팔았어요. 봤는데 남아있는 2개가 일시적 비과세가 되네? 1년 후에 샀고 3년 안에 처분하면 되네? 비과세 곧바로 돼요. 그러면 내가 3개를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 있겠죠. 합산과세 12억 이하는 합산도 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경험은 쌓였지, 총알은 쌓였지, 사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3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잘 고민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구찌냐, 샤넬이냐, 버킷, 이걸 잘 봐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괜히 거래 비용으로 돈 날리거든. 자, 근데 이제 4개, 5개 이상 많으신 분들 있죠. 3개 넘으신 분들 답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 없어요. 그냥 다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약간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제 종교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주 명리학을 이제 샤머니즘 말고 그냥 있는 그 역학으로 가끔 공부를 하는데 무슨 말씀 하고 싶냐면은 똑같은 사주를 하더라도 그게 다 다르죠, 결과가.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5채를 갖고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물건도 다 봐야 되지만 이 사람의 성향, 소득 수준, 앞으로 현금 흐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사주 보는 거랑 비슷한데? 약간 그런데 그럼 늦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택인데도 5주택인데도 어떤 분한테는 제가 매도해라. 근데 어떤 분한테는 이거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왜냐면 팔았다가 오히려 더 못 사겠던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막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수강생들하고 질문 같은 것도 보고 고르는 게 뭐냐면 보유세예요. 내가 주택이 5개가 있는데 매년 나오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다. 월세나 이런 걸로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쭉 보유하는 것도? 약간 이게 말이 다른데 그냥 보유하시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 달라 이거. 헐값은 이제 팔 필요가 없어. 왜? 우리 고생 다 했거든. 22년, 23년 그 고생 다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값 받고 팔아야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현금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임차인분이 만약에 나가신다고 하잖아요. 공실 만들어버려요. 보증금 내주고. 그러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타이밍 보고 있어요. 그냥 바로 팔 수 있게. 네, 대박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가서 인테리어라도 뭐라도 발라놔야지. 그래서 첫 번째가 보유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걸 팔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5개에서 하나 팔아도 4개잖아요. 하나 더 사면 12%예요. 머뭇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를 내고 살 거냐, 아니면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대체 상품으로 갈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4.6%니까 아니면 멸실된 입주권. 그래, 너 이거 정비사업에 한 10년, 20년 묻어두고 그동안 너 이거 월세 좀 받다가 팔면은 나중에
같은 게 좀 하나씩 팔면서 분담금 내고 내가 새 집 들어가 버릴게. 요 전략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토지로 갑니다. 역시 상가지 월세지 이쪽으로 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틈새 상품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맞으신 분들은 조금씩 정리하시며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보유세를 보시고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 보면서 내 성향을 봐야 된다. 요즘 말로 뭐 내가 I야 E야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보유하는 게 오히려 건강도 상하고 생활이 흔들리고 안 맞는 분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은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그냥 무난하게 하나 똘똘 하나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파트로. 정비 사업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런 분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정 급하면 그거 팔 수 있거든요. 아파트는 가격 낮추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현금성이 좀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사주 얘기를 왜 하시나 했더니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에 따라서 비슷한 컨디션이어도 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부동산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은 버튼 누르면 사고 팔기가 되는데 좋은 면도 물론 있는데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매수자 매도자 가끔 임차인 그 사람들 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특수성이 있네요. 단순히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불리냐 이런 개념보다는 공간의 그런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부동산 투자서 이런 거 안 봅니다. 역사책 봅니다. 네,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희노애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도 며느리를 3명을 쫓아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저분도 한나라는 통치를 잘했지만 자기 가정 하나 못 돌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레이트 킹도 고생하셨는데 나도 좀 힘들어도 참자. 네, 저는 역사 얘기하시길래 정약용 선생님이 그 서울 사대문 안에 집을 사라 그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것도 굉장한 인사이트였죠. 결국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실 테니까 또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